안녕하세요.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이전 김승호 회장의 인사이트 넘치는 강연을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방법과 사업가의 마인드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볼수록 용기가 나는 김승호 회장의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영 방식 철학이 어떻게 저 친구는 이제 저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 친구예요. 한국말 되게 많이 늘었네. 내가 가끔 봐서 하나씩 하자고. 저는 회사를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안식년은 사실 일 안 한다고 하는 날인데 뭐 안 하진 않지. 내 개인 재산은 지켜야 되니까 아침마다 일을 해요.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면 이사회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니까 사장하고 결정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증자를 요청하거나 증자가 이행돼야 될 때, 즉 자본이 더 투자될 때, 또는 사장을 해임하거나 선임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이 회사가 개별 회사가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이럴 때는 저하고 상의를 하거나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이런 일이 아니라면 독자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보고서를 내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당 보고서를 내는 것, 200자 내외로, 이것이 전체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러니까 카톡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방에다 7명의 사장이, 우리는 같은 방에다 다 써요. 그냥 자기 얘기를. 나한테 따로 긴밀히 할 이야기가 있으면 뭐 따로 보내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회사가, 다른 회사가, 계열사가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다 알아요. 이게 별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꽃집이고, 어디는 도시락 가게고, 어디는 출판사고, 어디는 금융사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다 씁니다. 그래서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알게 하고, 그리고 그걸 200자 넘지 않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거는. 사진은 첨가할 수 있는데 글자는 200자 내외로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보고서, 즉 상장회사가 하는 분기 보고서 형태, 이걸로 내가 회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연간 보고서로 이제 사장들의 실적을 평가하는 거고, 이게 답니다. 그리고 더 큰 회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사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경영은 경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냥 회사 경영 방식을 따를 뿐이에요. 뭐 특별한 방식이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커지면 가능해져. 작으면 안 되는데. 잘 할 수 있는 일이, 잘 할 수 있는 분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딱히 없고, 나는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잔재주는 좀 있었어요. 뭘 특별하게 자격증을 딸 정도로 뭘 해보지도 않았고, 유난히 뭘 잘하거나, 나는 뭐 운동 뭐 이런 것도 별로 관심 없고, 카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화토도 모른다고요. 근데 조금 뭐는 다 했다고.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엑셀을 적당히 다룰 수 있고, 포토샵 조금 하고, 뭐 SNS도 뭐 이렇게 조금 해갖고, 뭔가 이렇게 남을 가르칠 정도는 아닌데, 부스러기로 이렇게 배운 것들은 내 경영에 엄청 도움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듣긴 다 알아듣고, 적당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할 만큼은 다 하는 상태에서 했던 것 자체가 회사가 커지고 나서 회사는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는데 야단 안 칩니다. 일단 범죄는 아니니까. 야단 안 치고, 그게 나중에 어떤 경우에 빚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뭔 일하다가 그만두고 여기서 뭔 일하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물론 이게 나중에 결과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뭔가 강하게 뭘 하고 싶어 해서 욕구가 있어서 그걸 몰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부분적으로 다 이것저것 아는 것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잘하는 거 없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생각보다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잔재주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 뭐 이렇게 많아? 다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평생 습관, 어떤 습관 가지고 있어서 지금의 이런 성과, 열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막 이게 상징적으로 뭐 할 만한 습관은 없는데, 일상에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보다 조금 나을 정도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거 습관인가? 이게 뭐 자랑할 일인가? 뭐 근데 나는 밖에서 음식 잘 안 먹고, 가족이랑 대부분 먹고, 와이프가 귀찮긴 하겠죠. 그리고 과식 안 하고, 또 요란한 자리에 안 가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찾아다니는 일 없고, 어디 상장 받으러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정치 권력에 기웃된 적도 없고,
그때 연예인이 뭐 어쩌다고 이쁘다고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삶 자체가 어쩌면 구숭숭한 문제를 내 인생에 안 끌어들였을 거예요. 그거는 사업급이 커져도 그게 내 삶이 일정한 패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나는 경영자식으로는 되게 평범한 아저씨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지, 뭐, 휴스턴 가면은 정말 트럭에다가 뒤에다 아이스박스 넣고 막 장비 꾸리고 다니면서 톱질하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사업을 망한 것만 보았던 마지막 한인 사회 한국 사람들은 내가 트럭 타고 맨날 청바지 입고 이러고 마켓에 장 보러 다니고 이러니까 요새는 뭐 하셔? 이런다고. 예전에 식분점 할 때는 봤는데 그 식분점 문 닫고 지금 망했으니까 뭐 도대체 어디 농사 지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근데 내 삶이 그나마 내 규모의 사업을 가진 사람들 치고는 되게 온화하고 문제없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연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아마 기초적으로 그런 삶에서 그런 게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한 현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술자리에서 가는 일도 없어요. 누가 무슨 되게 유명한 정치인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걸 반갑고 하거나 인연을 맺을 생각도 없다고요. 최근에 휴스턴에 국무총리가 왔을 때 총영사가 친구라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나올 때 일어서는데 그 친구가 자꾸 발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사진 찍으란 얘기예요 지금. 사진 찍잖아요 정치인이라 이렇게 하고. 근데 내가 사진 안 찍고 나왔어요. 내가 그게 쓸 일이 뭐가 있냐고. 그거 어디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기억이나 하겠냐고. 그 많이 지나가는 공간 다니다가 본 사람인데, 그냥 친구 때문에 따라가서 그런 사람 한번 보고 왔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 정도 주체성이 있으니까 어디에 연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 만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로 안 만나는 부류가. 그게 연예인과 정치인이에요. 연예인들 아는 사람들 몇 명 되는데 이거 뭐 따라다니거나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뭐 반기거나 이럴 입장도 아니에요. 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분들이? 사실은 그런 건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 정말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천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그럭저럭 한 3,000명하고 인연을 가졌는데, 그래도 내가 얼굴을 거의 기억할 정도로 지금 되게 다들 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성공의 기준을 볼 때, 여러분들은 내가 높이 쌓았다고 지금 성공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내 제자들이 나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높이 쌓은 건 내가 어쩌면 맞을지 모르지만 정말 멀리 온 사람들이 있거든. 아주 멀리 온 사람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서로 나는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에서 뭐 어떤 때 부끄러워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애착해 가죠.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막 열심을 부리고 그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제 주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되게 크게 성공했고 굉장히 높은 탑을 이미 쌓았는데도 아주 겸손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들도 엄청 많아요. 존경할 만하죠, 그런 거는. 내가 예를 들면 고반식당의 한지훈이라고 있습니다. 나 만났을 때 매장이 서너 개 있었나? 지금은 고반식당 그러면 꽤 브랜드가 알려져 있을 거예요. 몇십 개가 벌써 있으니까. 사업 정말 잘하고 영리하게 하고 사업 관점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내 제자지만 나 제자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환경에 내가 그래도 선생이란 자격으로 설 수 있다는 게 정말 난 되게 자랑스러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엄청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결국에 독서를 해서 그걸 실체로 끌어와야 되는데, 회장님 말에 노하우가 있는지? 좀 있긴 있어요, 그거는. 나는 독서는 되게 유용한 공부 방법이고 아주 필요한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많이 독서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독서가 부자를 만들거나 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지 않아요. 독서한 후에 이거를 스스로 되새김질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여기서 그걸 하시려고 지금 모여서 이거 하자는데, 책을 읽으면 이 책이 저자의 권위에 의해서 그 책에 항복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저자건. 저도 포함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의 건의에 이 책이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하나의 모델이구나 생각을 해야지, 이 책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줄 긋고 외우고 거기다 막 필사하고 이런 거는 잘못하면 되게 무모한 짓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공은, 성공한 책, 모든 가르침은, 특히 성공에 관련된 책들은 문제점이 뭐냐, 이 성공이 규칙화되는 순간 이미 효용 가치가 끝나버려요. 이걸 이해해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으니까 이 책을 보고 내가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고 덤비면 실패합니다. 그 성공은 이미 효용 가치가 떨어진 거를 이런 방식도 있다고 가르친 거고, 혹은 어떤 성공 서적들은 자기의 성공을 표현해야 되는데,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방법이 자기의 능력으로 해야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스스로 전에 자기도 안 했던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를 공식처럼 가르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죽은 지혜예요. 이 죽은 지혜를 찾아내는 눈이 있어야지 성공한다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했지만 여기에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인지 능력이 나 안에 생길 때 결국 성공하는 건데,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 성공이 내 성공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될지를 볼 줄 아는 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즉 이거를 질문하는 능력이 생길 때, 그때 진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폰 세대 지금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도 과거에 어떤 그런 임팩트를 얻었는지. 그 사람이 하는 철학을 배우라는 말이, 이게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의도의 철학이냐 이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철학은 뭐냐 이거야. 우리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가 저기서 지금 들린 철학의 말과 그 누군가 했다는 철학의 말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쓰는 철학의 말이 동일한 의미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건가? 여기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지, 읽으면서. 그 철학은 뭐야? 이게 그냥 생활에서 나오는 교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심오한 사상을 얘기하는 건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저 말의 질문이 내가 전달이 지금 안 돼. 그리고 이걸 내가 대답하더라도 이게 전달이 안 될 거라고요. 이런 오차들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평가하고 깊게 들어가는 교육, 즉 질문하는 교육이 들어오면 나는 더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혼자 하지 마시고 모여서 이렇게 하셔도 되게 좋아요. 이참에 이렇게 모임 가졌으니까 여기 대표님 중심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임 한번 해보세요. 가기 전에 뭐 카톡을 다 공유를 하던가 해서, 어차피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게 뭐냐면, 내 경험인데 어쨌든 나를 보고 오겠다고 이렇게 여기 멀리서 이렇게 와본 이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 이게 어떤 모임이든 되게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는. 이렇게 모여진 여러분들을 해보면 이게 이상하게도 비슷한 가치관과 비슷한 기준을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어쩌면 내 책에 쓰여진 가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비슷한 사람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과 나이와 시대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다음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쩜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같은 가치 기준과 같은 이상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연령과 직업과 나이와 상관없이 한번 이렇게 모여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공부도 하고 여기 모여서 장소 이렇게 공개해 주셨으니까 한번 누가 나서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네. 특히나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하시는 이제 회장님은 바쁘신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농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농작물을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라서 조금, 이게 게으른 농부입니다, 저는. 뭐 일을 하지 않고도 농법을 할 수 있는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겁니다. 닭을, 알을 키워도 거두는 일이나 판매하는 일을 현장에서 내가 노령하지 않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리저리 지금 테스팅을 해보고 있는데, 제 구상은 이런 거예요. 닭을 방목해서 알을 낳고, 알은 일정한 어느 장소에 낳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구조를 만들면. 그리고 그거를 그럼 포장하고 닦고 뭐 포장해서 뭐 판매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할 거냐? 그건 손님들이 와서 직접 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게으른 농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모내기, 뭐 이렇게 풀 깎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안 하게 하고, 기계도 그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아주 게으른 농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농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표현을 안 해도 사업의 복잡한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아무리 편하게 하려고 해도.
그런데 이걸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몇 개 안 돼.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나는 그러니까 뜨개질로는 내가 이렇게 안정감을 찾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농사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 아침에 새벽에 가서 허리를 쭉 펴면 해가 떨어지더라고. 그럼 하루 종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내 나름대로 이제 저희 건강 해결 방법이나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겠죠.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이번에 내가 여기 와서 격리하면서 2주 동안 어떻게 격리하셨어요? 불편하지 않, 웬걸? 난 너무 좋더라고. 아무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2주 동안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수 있는 거, 다음에 또 격리하고 싶더라니까. 그러니까 농장에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가서 혼자 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아무 소리 안 하면 일하도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농사는, 취미로 농사하는 거는 100평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10평도 못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농사나 이렇게 뒤에다 나 붙이는 사람은 농사하면 안 돼요. 농사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함부로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자분이 그런다는 건 되게 대단한 일이네요.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났어, 힘들게. 이제 돈도 반 뺏기지, 예, 주말에는 이제 농사해야 되지. 큰일 났네.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뭐,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을 때 여기서 이제 더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 그 돈을 벌기 때문에 있는 것들. 내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경쟁 업체들한테 이제 또 욕을 먹고 난 선의의 의도를 했지만 이제 그렇게 좀 나오는 노고들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건 사업에서 일상적인 일은 아닌가요? 나는 그런 일을 너무 흔해서 그게 뭐 문제일 가능성을 못 느끼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돈의 습성이라는 책도 정말 좋지만 또 그 전에 돈의 습성이라는 강의도 들어갔지만 돈을 벌었을 때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노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사업의 영역에서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내가 버는 만큼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각오하고 해야지. 시간을 더 쓴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잃는다든지 욕심을 부리면. 근데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인 보기에. 근데 그 가치가 아니라 그러면 돌아와야죠, 다시. 근데 나는 내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되게 유한 사람처럼 보이고 되게 착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사업의 경계에서 있을 때는 굉장히 저는 냉정하게 합니다. 아주 냉정해요, 그거는. 그건 왜 냉정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내 어깨에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 알거든. 이게 냉정함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냉정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 손해를 본다고요.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그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생기는 판단이나 노력이 잃게 되는 것이 내 가까운 측근들한테 혹은 가족들을 버리게 되는 일인가 잃게 되는 일인가를 고민하면 답이 조금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절대로 나는 착한 아버지 혹은 외부에 되게 성실하게 알려진 어떤 사람들, 사회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자기 주변 사람들이 항상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제일 지켜야 될 가치인데 이걸 무너뜨리고 뭘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더 벌어서 뭐 욕심이 생기면 이게 여기를 내 측근을 부시거나 내 가족을 상처를 줄 건가 아닌가를 결정하면 조금 더 판단이 쉬워질 거는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엄마들을 사교육으로부터 여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까? 김승호 회장님의 그리고 저도 젊은 청년들이 내 책을 읽었으면 이번에는 이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내 입장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가 저기 써 있는 저런 책을 20대에 봤더라면 그때 가치를 봤더라면 정말 훨씬 더 성장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실수를 몇 번은 줄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100만 원이 지금 40대, 50대에는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아까워, 지금 막. 그래서 이제 일부 독자층에서는 이걸 만화로 만들어달라 해서 중고등학생을 좀 가르치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만화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도 하고 그거 만화책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로 하든지 해서 모여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돈 공부를 하는 거를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유치하거나 아니면 비난받을 행동까지 이렇게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돈 갖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으로 해서 무시하게 되면
반대로 돈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든요. 근데 돈에 무시받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돈에게 무시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생존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사회에서. 그리고 그 피해를 나와 내 가족이 온전히 다 당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제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버는 건 어떻게 벌어서 열심히 벌 수는 있는데, 즉 이 사회활동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문제는 내 시간과 내 노동을 들여서 돈을 벌 수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지키는 거, 늘리는 거, 쓰는 거 이런 거는 또 다른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거 각자 다른 기능이란 걸 이해하고 각자 다른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건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불리는 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나누고 하면 내 재산을 지켜낼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란 실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이 뭉쳐진 결정체라고요. 그게 숫자로 나타난 게 돈이잖아. 내가 이미 과거에 쓴 이 시간을 돈으로 하는 결정체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물가 상승률이 보통 2%인데 그냥 놔두면은 100만 원이 98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놓으면 놓을수록 없어져. 물가 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 이상 벌어야 되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지 내가 부자로 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배워? 왜 버는 데만 막 신경 써갖고 돈을 녹이고 있냐고. 버는 능력만큼 버는 거에 대한 기능을 배우고 버는 것만큼 기술을 배우듯이 지키고 쓰고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배워줘야지. 이 책임을 내가 부과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걸 사람들한테 이해시킬까. 그래서 내가 제일 첫 문장으로 쓴 게 돈을 인격체로 바라봐라. 돈을 인격체로 바라보면 진짜 인격체일까요? 아니잖아. 인격체로 바라보니까 막 돈한테 인사하고 잘 가, 또 와, 안녕 이렇게 하시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인격체로 바라보라는 얘기는 이거를 인격체로 바라보면 사람처럼 돼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데 보내려고 노력하고 벌 때도 되게 반가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 돈에 대한 기준 모든 게 다 바뀌어요. 함부로 절대로 돈 못 씁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 기후비계 막 어저께 쓴 거 잊어먹고 또 못 사게 돼요. 이게 다 돈이니까. 주차비 안 내고 막 차에 왔다가 급하게 나오느냐고 주차 티켓 있었으면 돈 안 내는데 그 주머니에다 그거 안 넣거나 도장 안 받아갖고 또 돈 내고 주차비 낸 이런 경험 있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내 시간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시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돈을 인격체로 대하면 이렇게 안 하거든. 안 하게 돼요. 내가 왜 그 곤도 마리아의 교훈대로 이렇게 바닥에다 이불 깔아놓고 물건 다 내보라고 했을까? 정말 내가 쓸데없이 산 거 많거든, 살아보면.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산 이거 다 전부 다 여러분의 시간이 거기다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들이. 이게 이게 다 돈인데 그 돈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시간. 과거에 내가 노력한 노동의 근거란 말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애를 낳게 만들어서 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이걸 버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인격체로 바라보면 이런 문제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발 돈을 인격체로 바라보라 이거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게 되게 멀다고 생각하지 마요. 돈은 중력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모아보면 모아볼수록 복리라는 개념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천히 잘 안 돼. 부자가 되려면 거의 20년이 걸려요. 내 책에 쓴 교훈을 그대로 지키고 한 20년 동안 꾸준히 하면 사실은 누구나 다 부자가 돼. 월급쟁이도 상관없어.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를 그대로 지키면. 뭐 사업을 하면 더 빨리 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 배우고 만약에 이 가치를 기준을 안 따르면 사업을 해서 떼돈을 벌어도 20년 후에 거지가 될 수 있다고. 즉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쓰는 거, 모으는 거, 불리는 게 다 중요한 거지. 이 교훈을 다 함께 다 배우란 얘기예요. 모여서 배우세요, 같이. 여기 선생님하고.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모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된다면 부장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저 친구를 우리 총무나 뭐 시키시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다시 만들어서 만약에 여기 대표님이 이야기하면 내가 다시 올게 나중에. 모여서 공부해요. 모여서 공부하는 거 너무 적극 장려하는 편이에요. 내가 제일 부러운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 내 주변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했던 친구들은 맨 도나스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취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사업이 되게 사업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되게 거시적인 관심이 많았는데
뭐 독서도 관심 없고 뭐 드라마 얘기 막 이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구조나 이렇게 사업가들끼리 모여있는 거는 나는 너무 부러운 거죠.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는 이런 모임이 만약에 휴스턴에 있다면 내가 휴스턴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여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그런 어떤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세상이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에 이렇게 접목을 하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글쎄, 그건 우리 사장들이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미안한, 부끄러운 얘기인데 잘 몰라요, 저거. 개념은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사업에 적용할 만한 능력은 아직은 저는 없어요. 더 젊은 친구들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저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저걸 이루어낼 거라고 봐요. 뭐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없는 것 같아. 단지 내가 사업적으로 할 때는 지금 내가 개인 투자를 할 때는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영역은 있어요, 지금도. 이때 저 자신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게 이게 나중에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이제 그런 기분을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고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저는 그때 당시 혼란스러웠어요. 오케이. 네. 내가 했던 방법을 써볼게요. 나는 작년에 사실은 현금을 좀 확보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작년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상 기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상 상승이라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현금을 가지면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 게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독였냐면 1년 동안 투자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안식년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금을 그냥 안전자산에 넣어놓고 채권에 미국 채권에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폭락 사태가 일어나거나 기업 환경이 바뀌면 그때 투자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2월 달, 3월 달까지 여행을 했었었는데 여행 중에 사실은 폭락 사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폭락이 시작돼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때 사실은 저는 다 들어갔어요. 거의 대부분을. 그럼 왜 다 들어갈 수 있었냐면 그건 두 가지 이유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그때 다 들어가도 5년,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현재 쓸 돈이 아니고 5년, 10년 기다릴 수 있으니까 당시에 주가가 미국 거로 하면은 거의 3만까지 갔다가 이게 1,900까지도 내려갔다고. 그러면 내가 그때 다 매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식이 1,900에 다시 1,900대 왜 굉장히 무서워했고요, 사람들이 다. 이거 더 이상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때 나는 샀는데 그럼 1,900에 사는 배짱은 뭐냐면 이건 배짱 아니야, 사실은 데이터야. 이 주식이 다시 더 내려가면 뭔 상관 있어. 어차피 언젠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게 5년,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문제는 1,900을 지나서 2,900으로 다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00이라는 포인트는, 아니 19,000이라는 포인트는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밸류 하락으로 인한 이익 포인트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났지, 전혀. 재밌게 저는 주웠어요, 사실은. 그럼 이게 매번 맞냐? 그건 아니야. 그럼 매번 안 맞는데도 왜 이 일을 할 수 있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자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본을 내가 써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지금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망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돈이 아니고 남의 투자받은 돈이라든지 내가 이걸 2, 3년에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 돈이라든지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내 경우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거를 안정적으로 또 유지하려는 성향이 그 안에 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저는 코카콜라 주식을 샀다고요. 코카콜라는 그 당시 한 4% 정도 배당 이율을 주고 성장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주로 일정한 배당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4% 이자 나오면 이게 뭐 10년을 안 팔든 안 오르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배짱, 여유 이거는 자본의 힘에서 나와요. 그러면 떨어지는 칼이 무섭지가 않지. 떨어지면 재밌지. 네. 그래서 당시 나는 명품을 줍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회사들을 이거 거저 막 반값으로 막 세일하고 있네. 이런 게지. 더 내려가면 어떻게 했을까? 더 샀겠지,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거 되게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돈을 분배하는 것, 알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다 뭘 투자하는 것, 즉 증권에, 채권에, 금에 혹은 부동산에 이 투자는 알로케이션을 잘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칼이 되게 부드러운 칼이 돼.
내가 목장갑이 아니라 가죽장갑을 끼고 이거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방법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 자산의 규모가 내가 그 돈이 없어도 사는 정도. 이런 자산 안에서 움직이는 일이에요. 그 모험적인 자산들은 이렇게 하면 위험하죠. 그들을 좀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라든지 팁이 회장님만의 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 사업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 좀 나이가 좀 들었거나 그런 게 유능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그 사업 내용이 복잡하면 이해하지 못해요. 생각보다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한 페이지 안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미국에는 그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타고 올라가면서 그거를 설명할 만한 정도의 아이디어라면 충분하다고. 실제로 그래. 나도 뭐가 보고서가 돌아 이러고 하면 그거를 그렇게 쭉 이렇게 관심 안 가진다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정도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설득하려도 그런 사람은 어디서 찾냐면 그건 그냥 필드에서 정보를 다 이렇게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투자처를 찾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투자처를 내가 찾아야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반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또 여전히 찾거든. 이건 출판사도 똑같아. 내가 책을 내놓으면 이 책을 누가 인쇄해 줄까? 그래서 막 출판사 보내보면 그 중에 누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거꾸로 또 되게 좋은 책을 찾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든. 그러니까 의외로 내 아이디어가 정말 좋다면, 그리고 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투자처를 찾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투자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는 꽤 많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하려고 하면 돼요. 저걸 어떻게 할까, 뭘 할까, 누구한테 갈까 이런 거는 디테일한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지. 근데 일단 나이가 만약에 이게 사소한 팁인데 나이가 좀 많다면 노안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글자 좀 크게 하고 돋보기 꺼내서 돋보기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글자 좀 크게 하고 정말 한 페이지 안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 모델이라면 가능하죠. 그리고 누구를 설득할 때 페이지 많이 해갖고 막 정교하게 했으면 설득당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읽다가 말아요. 그 내 사업도 아니고 내가 막 관심 있는 아닌 건 아닌데 업종이 아니라면 뭘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고 넘기고 말지. 그 안에서 뭘 내가 이걸 투자를 도우려고 막 찾아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교하게 딱 한 페이지에 들어가야 돼. 회장님께서 인테리어업을 하신다면 사업 방향이나 인테리어 사업의 그 미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던 인테리어 쪽에는 나는 시장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사,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보면,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매장을 열 때 이 매장의 매출이, 이제 우리는 슈퍼마켓 안에다 매장을 많이 여는데 지금도 미국에. 그럼 이 매장의 매장을 열면 얼마의 매출이 나올까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로는 우리 직원들이 그 매장을 한 바퀴 삥 돌고 외부 주차장까지 다 조사하고 나오면 여기에 일주일에 매출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이 매출이 굉장히 정교해요, 데이터가. 그래서 오차가 별로 없다고요. 근데 그걸 알아내는 방법 중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이 수준을 이렇게 지금 소비 수준을 알아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꽃이에요. 꽃은 뭐냐면 그 매장의 꽃의 종류가 어떤 종류야. 그리고 어떤 색깔이냐 이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성향은 혹은 선진국일수록 모던화 과정을 가져요. 심플하고 간단하고 되게 얌전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꽃이 가서 보면 꽃들이 흰 꽃 위주로 되어 있다든지 단순한 색깔로 세련되게 이렇게 있는 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소득이 낮거나 혹은 저소득층 아주 밑으로 가면 꽃들이 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변두리로 갈수록 시장 가면은 다 꽃무늬 옷들이 되게 많다고. 그리고 생각해봐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냉장고에 이만한 꽃 그려서 팔았거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단색으로 나오잖아,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모던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주도한 문화, 심플하고 간단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라인이 별로 없는 이런 형태들을 고급스럽게 인지하고 이거를 풍요로 이해한다고. 그래서 부자들 집에 가면 가구가 오히려 없어. 그런데 무언가 막 다 갖고 싶은 사람들 보면 막 장식장, 화분 막 100개 막 이렇게 막 정신없거든, 집에 가보면.
장롱 열어보면 옷장에 막 옷이 막 밑에서부터 위까지 다 차 있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이나 혹은 현대적인 그 인지를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집안이 전부 다 모던화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병원 같다고. 근데 지금은 하얗고 깨끗하고 이런 걸 좋아하게 되니까 인테리어 쪽이 그쪽으로 가는 거는 시장이 만약에 그쪽을 선도하고 싶으면 그런 공부를 하고 또 소형 주택들을 다가구처럼 쓸 수 있는 것, 즉 가구가 이렇게 열면은 침대가 되고 옷장이 되고 혹은 쭉 빼면은 8인용이 되지만 늘어나면 4인용이 이런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거든. 조그만 집에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쪽이 전부 다 모던화 된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 꽃집도 하면 우리 꽃집도 지금 모던화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꽃집에 있는 화분은 다 백색이야. 이게 우리가 스노우박스라서 백색이 아니라 백색이 모던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굳이 백색이 아니면 회색 정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화분에 왜 꽃은 왜 그려놓냐고. 화분에 꽃이 있는 거는 우리 가게에 못 들어와. 그냥 아주 단순한 형태에 있는 그림들만. 이게 더 이뻐 보이거든. 어딜 놔도 어울리고. 특히 강남권에서는 그게 잘 먹히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앞으로 그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지역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리고 동네마다 지금 만약에 지방이라도 지방의 동네 수준에 따라서는 모던화가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전체에서 다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커피숍을 열더라도 혹은 뭐 떡볶이집을 열더라도 다 모던화 과정을 겪으면 고급스럽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장을 열면 간판을 할 때 두껍게 하면 만약에 간판 글자를 두껍게 열으면 이거는 청국장집이 되는 거고 세련된 글자로 하면 모던화된 커피숍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얇아져야 돼. 몸만 뚱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판의 글자도 얇으면 모던화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겠죠, 사업가한테. 전에는 그래서 행남자기 이러면 전부 다 그림 그려놨단 말이에요. 거기다 꽃 그림 그리고 막 이랬다고. 지금은 그렇게 안 나와요. 아무 색깔 없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도자기가 오히려 더 비싸. 배우자 그런 팁,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남자니까 이건 지금 되게 고전적인 방법이고 지금 어쩌면 유치할 수 있는데 내 아이의 엄마가 됐으면 좋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 어렸을 때 우리 와이프가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그렇게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를 처음 보고 난 다음날 그 무렵에 노트를 하나 사서 노트에다가 같이 찍은 사진도 한 장 없었거든. 그래서 단체 사진에 어디 사진만 하나 오려서 우리 와이프 사진 올려서 거기다 노트에다 붙여놓고 뭐라고 첫 글을 썼냐면 이게 네 엄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때부터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지. 섬뜩한데. 그래서 다음 집필대 회장님 책이 솔직히 너무 궁금해요. 아, 다음 집필책 생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이게 애 낳는 거랑 똑같아. 애 낳았을 때 하다 보면 낳을 때는 막 이제 절대 안 난다고 여자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잊어먹고 또 낳잖아. 그럴 거라고 짐작은 해요. 근데 지금 내가 농장 일기라고 내가 농장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지금 기록은 하고 있거든요. 나는 모든 일을 항상 기록하는 버릇이 있어서. 근데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어느 클래스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삶의 철학처럼 받아들여지는 사건, 형태, 그런 기회들이 좀 보여요. 예를 들면 저희 농장에 호도나무가 엄청 많은데 호도나무가 가을 10월달, 11월달 되면 다 떨어져요, 땅에. 근데 안 떨어지고 버티는 애들이 있었고 거기 매달려 있는 애들 1년이 지나도 안 떨어지는 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년이 지나도 안 떨어지는 거는 썩어 있다고. 나중에 땅에 떨어지는 애들이 나무가 되지 매달려 있다고,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매달려 있는 애들은 나무가 된 거를 본 적이 없어. 열매에 매달린 채로, 하늘에 매달린 채로 나무가 된 사람을 열매를 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떨어지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삶에서 이렇게 농장 일을 하면서 있는 이야기들을 쭉 지금 모아보고 있어요.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저희 농장을 중심으로 강이 동그랗게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런데 자연에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게 직선으로 가는 거는 없어요, 강이 보면. 그래서 삶에서도 돌아가는 길이 결국은 가장 빨리 가는 길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좀 모아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교훈들을 좀 모아보면
흥미로운 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상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몰라. 저희한테 그래도 꼭 이거는 한 가지는 읽어봐라. 아 근데 내가 하는 거는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재산 지킬 때 뭐더라 그걸 봐. 저는 이제 경제 쪽에 관심이 많고 내 돈이 되게 여러 가지로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인지해야 되는 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달러에 투자하지 않는데 달러 주가 지수는 못 알아볼 거예요. 주표 지수는. 만약에 채권에 관심이 없으면 채권 지표는 못 들어봐요. 오일 값은 내가 그냥 가스만 사는 정도에 주유소에서 가스 넣는 정도라면 오일 변동성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되지 그런 거는. 이게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에 맞게 하면 되지. 대신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경제적 신념을 바꾸지 말기 바라요. 이건 되게 위험한 짓이에요.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판단은 독립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정치 성향이 이렇다, 보수다, 진보다 하더라도 경제에 있어서는 보수, 진보가 없어. 이거는 냉정한 자기 현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을 다 봐야 돼요. 자, 또. 김승우 회장님의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아니면 적고 싶은 어떤 문구? 아니, 내 거를 적어본 적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 걸 적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처제 거. 잘 먹고 갑니다. 내 거는 아직 안 정했어요. 내가 조영남이 했던 거는 인상적이어서 그걸 카피할까 생각 중인데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후배들이 저준 묘비명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껄떡대더니. 그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그래도 선생이라고 생각한 분들을 몇 개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종교 생활을 초기에 20대에서 예수의 영향이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김용옥 선생, 도올 김용옥 선생한테는 철학적 사고와 깊이를 공부하는 걸 배웠고 제일 깊은 영향을 받은 건 노자인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서양 철학자 중에서는 버틀랜드 러셀 그 다음에 초기 기독교 사상, 내가 기독교에 관심이 초기 많아갖고 그때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 여러 친구들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다산 유영모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학자. 그리고 누가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좀 받았고 이 정도예요. 네. 단점이었는데 현재는 현재는 강점인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보면 게으른 것도 장점이더라고. 옛날에는 게으른 게 되게 무능한 건데 지금은 게으른 게 오히려 일을 이루는데 더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든 일을 게으르게 합니다. 이거 예를 하나 내가 설명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옛날에 가게에서 일을 할 때는 지금도 여기 굳은 살이 좀 있는데 이게 무슨 굳은 살이냐면 불고기 썰을 때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내가 한국 가게를 했었었는데 아버지랑 불고기가 등심이 이렇게 오면 이걸 썰어갖고 채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불고기를 한단 말인데 우리 일하는 애가 이걸 썰을 때 이게 기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막 썰어대면 이제 여기 쌓이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씩 다 개더라고. 근데 이게 부서진 거를 이제 써야 되니까 이거 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늦게 하면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되게 오래 그걸 해요. 한번 하면.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불고기를 이렇게 놓고 이걸 눌러놓고 이 손으로 불고기가 썰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를.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내려오면 또 잡고 이렇게 하니까 얘는 막 썰어서 힘으로 해갖고 이거 다 쌓아놓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나는 일을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손을 이렇게 놓고 한 손으로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 힘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썰으면 차곡차곡 해갖고 여기다 잡히면 이만큼 잡히면 이렇게 내려놓고 일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아버지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난 되게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일을 게으르다 보니까 되게 편하게 빨리 하는 일을 방법에 놓고 다시 게을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해요. 평소에도. 사업을 하던 뭐 농장을 하던 그러니까 즉 적극적으로 게으려는 의지가 가장 빨리 어떤 일을 이룰 때도 있다 하는 거는 배운 것 같아요. 자, 또 기록에 딸릴 기준은 없고 그냥 분류대로 해요. 나는 지금 수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특정한 단어 이름 이런 거 보면 다 수집해요. 뭐 황혼 뭐 그러면 그게 영어로 어떻게 썼는지 혹은 뭐 무슨 금성약국 뭔가 좀 이상한 약국 이름이죠. 그러니까 특이한 이름, 특이한 상황, 특이한 불편한 친절 이런 특이한 단어 혹은 실패할 권리 이런 말들 뭔가 이렇게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단어를 들고 혹은 그 연관된 상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단어들을 모집을 하는 버릇이 있고 이게 그럼 나는 사업의 아이디어나 책의 제목이 되거나 아니면 가게 이름이 되거나 상품의 이름이 되거나 이런 데 다 응용해요. 그래서 나는 쇼핑하듯이 어디 다니면 이렇게 단어 이런 거 훔쳐오는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백녀라는 이름도 그렇게 얻은 거고 스노박스 플라워가 그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백 대표님이 갖고 있는 여백이라는 회사도 내가 그걸 이름으로 옛날에 적어놨던 걸 하나 준 거거든요. 뭔가 멋있잖아. 여백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그리고 저 집안이 백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이 이렇게 유사하니까 그건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샤핑하는 버릇이 있고 그리고 내가 생기는 아이디어나 관점이나 이런 게 보면 그걸 다 기록하고 특히 모든 비밀 패스워드를 전부 다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 한 300개 있어 나는. 각 사이트 무슨 문 여는 거 농장의 어떤 키 번호 이런 거 이걸 왜 정리하고 적어놓고 하냐면 이런 걸 안 해놓으면 인생에 구구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다시 찾아가야 되고 또 키를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서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날 거를 다 막아내는 일을 잘하면 내가 부지런하지 않아도 돼. 제가 농장 가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농장의 각종 열쇠의 번호를 통합하는 일이었어요. 혹은 이 자동차 키가 우리가 자동차가 트랙터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거를 보관하는 것. 그런데 보관하는 게 보관만 하면 되나? 이 키가 그 키인지 나중에 어떻게 알아? 그럼 거기다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 스티커도 키가 2개면 스티커 키 1, 키 2 해갖고 1이 없어졌는데 1이 없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차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권한이 어디까지 줘야 되니까 이 키가 어디에 보관돼야 되는 위치 이런 걸 정하는 거를 처음에 되게 잘한다고. 그걸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면 마음껏 게을러도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키를 찾으러 누가 다니지도 않고 키 어디 있네 전화하고 찾고 직원이 어디다 키를 방치해갖고 또 없어져갖고 새로 키를 만들어 다니고 이런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적극적으로 게으르려고 하는 의지도 적극적으로 일을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일이 길어졌어. 또 지금의 사명은 사명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쓰는 말은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뭐냐면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내 미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결국 내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함부로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결국 내가 그리는 모습이 나에게 달 테니까. 즉 나는 내 생각의 과거의 모습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저렇게 비유로 설명을 좀 하는데 지금 저 바깥에 나와 있는 모든 건물, 도로 이거 다 보세요. 이거 누군가가 다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거는 저 먼저 생각한 사람들의 형태 안에 우리가 와 있는 거거든요. 즉 먼저 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먼저 저희를 이루는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와 살겠지. 그래서 생각을 되게 조심하라고 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말로 내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스템, 브랜딩, 마케팅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공 요소가 있을 텐데 다 제치고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브랜드를 성공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정교하게 브랜드를 짜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브랜드 방식이 있고 반대 방식이 있어요. 그냥 죽으라고 사업을 해서 잘 되면 그게 브랜드 같아. 근데 후자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회사들이 정교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다가 잘 되니까 브랜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브랜드를 막 로고를 만들고 이게 사업이 아니라 무식하게 노력을 해서 피와 땀을 흘려서 사업을 잘 되게 만들면 그 자체가 브랜딩이 돼요. 여기 지금 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역전회가 말 들으면 지금 되게 멋있잖아. 옛날로 들으면 이거 역전회가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게 유치한 이름이야. 근데 이게 브랜딩이 되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스타벅스 졸라 이상한 이름이야. 근데 되게 멋있단 말이야. 아니 무슨 컴퓨터 회사가 애플이야. 맥킨토시는 또 뭐야. 맥킨토시는 사과의 품종 이름이에요. 애플은 도대체 뭐야. 무슨 컴퓨터 회사라 애플로죠. 근데 애플 얼마나 멋있어. 즉 성공하고 나면 이거는 되게 멋진 브랜드가 되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 그냥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 브랜딩 작업 해도 돼요. 자, 또. 그래서 상상하고 지금 일자리에 모였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갑자기 또 메시지라도. 아니 근데 이미 아까 한 것 같은데? 나는 상상은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는 상상이 나 혼자 하면 망상일 수 있는데 내 상상을 옆에서 자꾸 지원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건 실제가 돼요. 특히 사업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업은 신용체계예요. 사업이 성공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즉 처음에 사업을 하면 내 노동이 사업의 돈의 가치고 사업이 커지면 내가 부리는 직원들, 내가 사용하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돈을 만드는 거고 세 번째는 신용이에요.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다는 신용 체계가 현실 세계에서는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상을 되게 조심해서 해야지. 이걸 플러스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수익을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지. 예, 있어요. 나는 사업을 이렇게 의자의 네 다리라고 비교를 해요. 뭐냐면 여기 소비자가 있고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누가 있냐면 건물주 같은 이렇게 랜로드라는 구조가 있다고요. 즉 그 다음에 우리 회사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런 식당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네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다리가 하나 부서져서 이렇게 하면 세 다리로 사실은 쓸 수는 있어. 여기다 막 누르고 앉으면. 근데 항상 불안한 거야. 만약에 두 개만 있다 그러면 나는 소비자와 내 이익만, 아니 소비자는 등한시하고 내 이익과 직원의 이익만 하겠다면 두 다리야. 만약에 건물주는 무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 다리야. 그래서 이게 각각의 사업의 주체가 다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된다고요. 근데 이 중에서 누구 하나에 더 이익을 보려 한다든지 누구 하나의 이익을 치중하게 되거나 그러면 잘라진 다리 같거든. 그래서 내가 무너져 결국은. 어디 잘못한다고 툭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할 때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를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결정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업하시면 돼요. 멀리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반갑고 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런 공부와 우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다시 언제 또 볼 테니까 지나가다 저 보면 인사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언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반가웠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어떠신가요?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사실 사업이 위험하다는 편견이 심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망설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하지만 김승호 회장의 말처럼 상상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명심한다면 여러분들도 무슨 일이든 이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멋진 상상을 만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카이로스 북클럽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